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세 번째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여야 대선 주자들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국민이 자신에게 원한 것은 여의도식 정치가 아니었다는 자체 진단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 평가를 받겠다며 국민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22대 총선에서 자신이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하면 깨끗이 물러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정치를 기치로 내세웠던 안철수 대표가 이번엔 시대교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정치권 안팎의 반응은 썩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말 바꾸기 논란에 이어 파격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중간평가 공약 역시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지난 1987년 대선에서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가 철회한 바 있다는 점에서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비호감 대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여야 후보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팽배한 지금 안철수 대표는 과연 여의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걸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인 오늘 서울 잠실구장에서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KBS 스포츠 취재부 하무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두고 본부장급 이상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경선 투표 첫날인 오늘 40%가 넘는 역대급 당원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치인의 시각으로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오늘은 여야 대선 움직임을 심도 있게 토론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주말 로마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자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공동선언문 채택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내로 억제하자 이렇게 공동으로 좀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건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 의미 있고 효과적인 조치와 헌신이 필요하다. 이 정상들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2015년에 합의된 파리 기후변화협약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이 1.5도씨 이내로 억제한다. 이 목표를 한층 더 선명하게 부각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런 대목 외에도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 70% 이것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도 제시를 했는데 이건 선진국들하고 이 백신의 공평한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고 실제로 진행돼야 가능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점에 합의했다는 게 또 이 공동선언에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 합의조차 못 내놨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번 합의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시민단체들은 무의미한 말잔치다. 이런 호평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의 이제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요구한 거에 비하면 좀 무의미한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인 행동은 없고 어설픈 대청만 있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탄소 중립을 완료하는 시점을 2050년으로 못 박느냐. 이게 하나의 또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걸 정확하게 2050년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못했고 이번 세기 중반 뭐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갈리는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G20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기자회견에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해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합의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면서 이 중국과 러시아 책임론을 제기를 했는데 이거 역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감안해서 봐야 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네. 각국이 국익 때문에 내놓는 여러 가지 입장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다. 나중에 가서 또 이거 제대로 실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근데 다만 디지털세 합의에 도달했다. 이건 좀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글로벌 이 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부를 한다. 그리고 이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 세율을 도입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이제 규칙은 2023년에 글로벌 수준에서 발효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G20 정상들이 합의를 한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돈을 실제로 이제 여러 국가에서 매출을 올리더라도 자기들이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다가 법인세를 이제 내는 방식으로 절세를 해오는 이런 경영 전략들을 펼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국가별로 불평등한 이런 세수 이 부분이 있고 또 법인세를 각자가 서로 낮춰서 기업을 유치하는 출혈 경쟁을 또 벌이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이것이 코로나19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네. 이런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각국이 합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합의를 한 건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도 좀 짚어볼 대목이 있는데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서 이번 합의로 인해서 한국 정부의 세수는 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등의 대표적인 우리 수출기업들의 해외 이윤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또 국내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종합을 해보면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에 SNS를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 방문 의사를 밝혔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선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국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교황하고 면담을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좀 이 청와대가 교황이 방북 의사를 재차 밝혔다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네. 교황청 보도 자료를 보면은 교황이 이런 말을 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다라면서 의문을 이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이 T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교황이 하지 않은 말을 청와대가 브리핑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문제제기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 30에서 한 40개 되는 세계 정상들이 교황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교황이 딱 3개 나라 정상만 단독 면담을 했고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로 포함이 된 것은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방북에 대한 의지를 그 자체로 이제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박수현 수석은 평가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줄 경우에는 기꺼이 가겠다. 교황이 이렇게 2번이나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관련해서는 이 과거에 이제 교황청 대사를 지냈던 이제 이백만 전 수석 등의 이제 언급도 있는데 네. 이게 교황하고 면담이라는 것은 개별 면담을 하면 교황하고 이 정상하고 나눈 대화 자체는 공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면담한 당사자가 그 내용을 공개하고 싶을 때에는 교황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본인이 이제 공개를 하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네. 교황청의 보도 자료에는 원래 이 정상과 교황의 개별 면담 내용은 공개가 안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일부 보수신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황청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보도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의심이 많은가 봅니다. 네. 어찌됐든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 의사를 밝혔다. 이건 뭐 사실이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느냐 이게 이제 또 그러면 다음 이제 프로세스에서 중요한데 그렇게 될 것이냐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의사를 밝힌 것하고 실제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그렇습니다. 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어요. 이 국회의사당 앞 잔디광장에서 준비된 미래 시대교체 안철수 이런 주제로 대선 출마 선언문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정권 교체를 넘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통령, 시대교체를 통해서 새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첨단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놈놈놈 대선이라고 하고 있다. 네.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지금 대선에 나온다라면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나온 후보들이 능력도 도덕성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그래서 내가 출마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 평가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이 다음 총선에서 본인이 소속된 정당이 일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라는 약속도 이제 했습니다. 네. 이 정치권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 국민의당과 통합 논의를 했던 국민의힘 쪽 반응이 일단 궁금해요. 일단 대선 경선 후보들은 좀 단일화를 통한 중도층 흡수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안철수 대표가 우리 정치에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서 지난 재보선 때의 역할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의원도 CBS 라디오에 나와서 지금 뭐 합당 이런 것이 이제 물 건너 갔지만 합당이 아니고 지금 가치 동맹을 해야 된다라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이 안철수 대표가 중도적 가치를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DJP 연합처럼 세력 대 세력으로 연대를 해서 공동정부를 창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자신이 본선행을 하게 되면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를 안철수 대표에게 제안할 것이고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희룡 전 지사도 KBS 라디오에서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하면 4년 전 선거에 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안 할 명분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하고 합당 여부를 놓고 갈등 구도를 형성했던 이준석 대표는 좀 떨떠름해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네. 당긴다고 당겨지는 분도 아니고 민다고 밀쳐지는 분도 아니다. 우리가 먼저 뭐 단일화나 이런 것들을 제안할 것은 지금은 없다. 또 본인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출마한다는데 뭐 덕담할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반응 자체가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좀 호의적인 반응인 것 같고요. 언젠간 우리랑 같이 야권 단일화를 할 수 있는 후보다 이런 여지를 좀 남겨놓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일단 출마 명분이 없다라면서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대선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통합도 당시에 약속을 했는데 네. 이 통합도 거부하고 결국 또 딴 살림을 차리고 이렇게 출마하는 것은 너무하다. 출마가 직업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철수 후보의 등장은 보수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도의상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는 그 당시에 대선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서울시장이 당선되는 걸 전제로 이제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른바 제3지대에서는 좀 신경전도 벌어지는 거 있다고요. 이 김동연 전 부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을 기자가 안철수 대표에게 물으니까 이 김동연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권 출신이니까 문재인 정권의 공과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게 순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자 김동연 전 부총리 캠프 측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출마 선언을 겨냥해서 구태 정치의 또 다른 선언이다. 국민의힘 이중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연대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닌 상황입니다. 네. 뭐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정말 완주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분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일화 협상을 하는 것에는 상당한 지금 명분이 실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지금 계속 이 안철수 대표가 세 번째 대선 도전이라고 하지만 계속 철수만 해왔다.
이런 비판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국민들이 얼마나 요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권 교체 압력이 그만큼 크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받더라도 단일화에 응해야 된다라는 압력을 국민의힘이 얼마나 그런 분위기를 제대로 조성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없고 서로 각자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철수 대표로서는 오히려 이제 완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의 필요성, 명분, 당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 참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얘기 좀 해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이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을 해서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를 한 건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사업실장으로 들어갔었던 정민영 변호사 등의 공범들하고 공모를 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이 검찰은 이 일당들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을 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 등을 조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평당 한 1,500만 원 이상의 택지 분양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낮게 책정했다. 이걸 기준으로 네. 배임 액수를 지금 계산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이익에 대해서도 김만배 씨 측이 거액을 챙길 수 있게 해줘서 이 부분도 배임 혐의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렇게 해준 대가로 올 1월 31일께 김만배 씨로부터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의 5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중에 4억 원 수표가 정민영 변호사와 남욱 변호사에 다시 전달한 것까지 검찰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이라고 4인방이라고 꼽았던 인물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이 김만배, 남욱, 그리고 정민용 이렇게 3명인데 정영학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정영학 그 회계사는 빠지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는 일단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을 안 한 걸로 보이는데 예. 기소 내용을 보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는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소가 안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정민영 변호사와 지금 말씀하신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황인데 김만배 씨는 배당이익 중에 700억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 중에 5억 원을 뇌물로 줬다. 그리고 이 5억 원을 회사 돈에서 줬으니까 이건 횡령이다. 이런 혐의가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에 대한 50억 뇌물 공여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일단 영장에서 지금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의 직접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대가성 여부가 확인이 안 된 그 영향으로 보이고요. 이 남욱, 정민용 두 사람의 경우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정 변호사가 같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 이것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뉴스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인 오늘 서울 잠실구장에서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에 막이 올랐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지금 이 시각까지도 열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 사상 초유 리그 중단과 올림픽 성적 부진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막판 역대급 순위 경쟁과 다양한 기록들이 나오면서 야구 팬들의 흥미를 지금 되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 하무린 기자를 연결해서 야구 얘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경기가 이제 이 시각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두산과 키움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 경기 상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지금 9회 말이 진행 중이고요. 네. 이제 경기 초반을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22살 동갑내기 투수인 두산 곽빈과 그리고 키움 안우진 선수의 불꽃 튀는 투수전이 펼쳐졌거든요. 네. 안우진 선수는 최고 시속 157km의 불같은 광속구로 두산 강타선을 압도했었어요. 이때까지는 키움이 정말 흐름이 좋았는데 네. 6회까지 2대0으로 앞서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우진 선수가 7회 이제 위기를 맞았는데
이제 좌익수 변상곤 선수의 그림 같은 수비로 첫 번째 실점 위기를 넘겼지만 이어진 실점 위기에서 김인태 선수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고 강판되고 말았었어요. 예. 이후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 펼쳐졌는데 키움이 8회 초 2점을 올리면서 4대2로 앞서 나가자 두산은 곧바로 김지한 선수의 동점 2점 홈런으로 응수했습니다. 현재 9회가 진행 중인데 9회 초 키움 이정우 선수와 박병호 선수가 연속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키움이 6대4로 앞서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예. 지금 7대4까지 지금 벌어졌는데요. 예. 이제 정규리그 5위팀 키움이 1회로 승리할 경우엔 내일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이 열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트 시즌 경기도 치열한데 올해 정규리그는 뭐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역대급 순위 경쟁이 펼쳐졌어요. 네, 진짜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규 시즌 마지막 날까지 1위부터 7위까지 순위가 결정되지 않았었어요. 특히 1위는 144경기를 모두 치르고도 결정되지 않았었어요. 이로 인해서 단판 1위 결정전이 열렸었는데 이게 무려 35년 만이고 역대 두 번째 1위 결정전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경기였는데 KT와 삼성의 1위 결정전이 어제 펼쳐졌었거든요. 네. KT 선발 투수 쿠에바스와 삼성 원태인 선수의 불꽃 튀는 투전이 펼쳐졌는데 딱 1점으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6회 KT 강백호 선수가 1타점 적시타를 쳤는데 이게 바로 결승타가 됐고요. 예. KT는 창단 첫 정규리그 우승의 간격을 맞받고 한국 시리즈 직행 티켓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또 마침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이 돼서 관중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니까 더 드라마틱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지금 개인 타이틀 부문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누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까? 예, 정규 시즌 개인 타이틀 부분 이제 1위 선수들은 다 결정이 났고요.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이제 타격왕 경쟁이 정말 치열했었거든요. 네. 예, 이정우 선수와 KT 강백호 선수 그리고 롯데 전준우 선수가 이렇게 경쟁이 정말 치열했는데 결국에 1위는 키움 이정우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제 야구계의 전설인 이종범 코치의 아들로도 정말 유명한데요. 네. 데뷔 5년 만에 타격왕에 올랐습니다. 이종범 코치도 현역 시절인 1994년에 타격왕에 오른 적이 있거든요. 네. 이로써 아버지와 아들 모두 타격왕에 오르면서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이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보다 역사가 오래된 일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도 부자가 타격왕에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값진 진기록이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밖에도 정말 의미 있었던 기록이 있었는데 두산의 외국인 투수 미란다 선수는 탈삼진 1위에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설적인 투수의 기록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불세출의 투수라고 불리는 고 최동원 감독의 탈삼진 기록을 깼는데요. 네. 미란다는 이번 시즌에 225개의 삼진을 잡아내서 223개의 고 최동원 감독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오승환 선수는 40살의 나이에 44세이브를 거두면서 구원왕에 올랐고 최정 선수도 35홈런으로 개인 통산 세 번째 홈런왕에 올랐습니다. MVP와 신인왕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이제 MVP는 아무래도 두산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란다 선수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어요. 예. 미란다 선수가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워낙 투수 중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남겼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탈삼진 기록 외에도 평균 자책점 부문에서 2.33을 기록해서 1위에 올랐고요. 다승도 14승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요즘은 MVP를 투표할 때 기자들이 클래식 스탯 외에도 세이브 매트릭스라는 걸 많이 참고하는데요. 이제 대체 선수 대비 얼마나 많이 승리에 기여했는지를 따져보는 WAR을 따져봐도 7.11로 투타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경쟁자라고 한다면은 삼성의 정규리그 2위를 이끌면서 세이브 왕에도 오른 오승환 선수가 있고요. 타격왕에 오른 이정우 선수 그리고 KT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끈 강백호 선수 등이 MVP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신인왕은 이제 기아 이의리 선수와 이제 롯데 최준용 선수 2파전 양상인데요. 이의리 선수는 선발 투수로 나서가지고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고, 최준용 선수는 구원 투수로 20홀드에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닝과 WAR은 이의리 선수가 앞서 있는데 이의리 선수가 부상의 후반기에 좀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기간에 최준용 선수 활약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인왕은 정말 누구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기자단 투표는 오늘로 끝이 났는데 수상자는 오늘 2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직도 경기가 진행 중이어서 예. 지금 지금 1루하고 3루에 지금 두산 선수들이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경기가 끝날지 아직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더 말씀 나누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경기 결과 한번 계속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BS 스포츠 취재부 하무린 기자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신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결정된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지금 손에 땀을 쥐고 있는 지금 야구 경기 저희가 지금 계속 지켜보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어떤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지 아직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그건 조금 이따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선대위 출범 하루 앞두고 일단 그 선대 주요 인사들 인선안을 발표를 했어요. 네, 오늘 1차라고 그래서 나왔죠. 네,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 서른 의원, 홍영표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결합한 게 좀 눈에 띄는데요. 네, 그리고 최인호, 박광원 의원도 결합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의원들 더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4명이 이제 주요 보직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그 출발은 좋은 겁니까? 신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뭐 예상했던 겁니다. 뭐 서른 의원에 대해서 많이 집중이 됐죠. 서른 의원이 뭐 상당히 센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서른 의원이 어디로 가냐. 그런데 서른 의원한테는 두 가지 자격이 있어요. 5선 의원 이상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한다는 원칙이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각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모두 공동자를 붙여서 타이틀을 준다. 뭐 그런 두 가지 원칙이 서른 의원한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른 의원은 이 두 가지 자격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뭐 본인이 또 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뭐 약간 처음에 좀 망설이는 느낌이 좀 있었지만 이 두 가지나 가지고 있는 분이 안 간다는 건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에 네. 수락을 했고요. 홍영표 의원은 선수는 이제 아니지만 이낙연 캠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서 의원과 같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홍영표 의원은 그렇게 됐고요. 박광원 의원은 이제 총괄본부장을 했는데 네. 총괄본부장을 공동으로 하는 걸로 원칙을 세워가지고 공동총괄 선대본부장으로 들어갔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총괄 선대본부장은 혼자 하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근데 공동을 붙이니까 다시 조정식 의원을 앞에다가 상임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정당에서 이 타이틀을 진 장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임 공동 총괄 이렇게 해서 조정식 의원한테는 이 머리가 무거운 보직을 하게 됐고 박광원 의원은 공동 총괄 선대본부장에 공동으로 들어가게 됐고 최인호 의원이 또 비서실장도 되게 이게 혼자 하는 건데 네. 비서실장을 공동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됐는데 하여튼 나열형 방사형으로 해가지고 공동이 많이 들어간 그런 선대위원회가 내일 출범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일단 첫 출발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전부 다 정세균 후보의 캠프까지 포함을 해서 대개 이런 원칙에 따라서 다 지금 들어가게 되고요. 또 네. 이제 외부 인사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차 발표에는 외부 인사들 위주로 해서 또 많이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겠죠. 네. 경선의 네. 후유증을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봉합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적을 그리는 데 네. 있어서는 각 캠프의 주요 인사들을 적정하게 이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그 직책과 걸맞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이제 캠프 내에서 의사결정 구조 내에서 특히 후보와 다이렉트로 속내를 터놓고 모든 것들을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냐.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두 분 다 이제 대선 치러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또 누가 대선 여러 번 치른 분이 저한테 오늘 얘기하시더라고요. 임명장 주는데 한 2만 장 도장 직인 찍어놓으라고 인대가 다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아니 이거 나눠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거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네. 그걸 또 다 나눠주다가 보면은 선거 끝날 때까지 못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제 첫 출발로 일종의 형식적 원팀이라도 일단 먼저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출범하고 그리고 계속 새로운 인사들이 결합하는 그럼요. 이런 방식으로 네. 선대위가 운영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사실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컨벤션 효과도 좀 별로 없다. 이런 평가도 좀 있기도 했고요. 원팀이 되는 것도 조금 시기가 늦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선대위 출범하면 조금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걸 지금 희망을 하죠. 그 딱 닫혀 있는 지지도를 어떻게 돌파하느냐라는 건데 이제 내일 선대위 출범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5일 날 국민의힘이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상으로 봐서 어쩔 수 없는 지금 태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이 컨벤션 효과를 만약에 국민의힘이 가져가 버리면 그게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에요. 국민의힘은 5일 끝나니까 네. 오히려 그쪽에서 컨벤션 효과가 더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컨벤션 예. 효과를 민주당에서 누려야 될 컨벤션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고 바로 국민의힘으로 가버리면 그게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긴 한데요. 그러나 선대위 출범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고요.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잡아서 가서 일단 정면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죠. 예, 오신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4명의 후보가 최종 이제 오늘 투표가 시작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 지금 이제 그런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미 후보가 확정된 지 한 달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도 여전히 확장하지 못하고 또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금 한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일 날 후보가 확정이 되면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상당히 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유리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일정 정도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여전히 대장동과 관련돼 있는 의혹 국민들의 관심사가 여전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국민의힘의 후보가 확정되는 순간 이 부분은 또다시 살아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재명 후보의 행보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네. 좀 굵직굵직한 이슈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예를 그렇죠. 들면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부동산 감독원 신설, 뭐 수사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까지 꺼냈거든요. 여기는 어떤 전략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장동 이슈에 어떻게 보면 이슈를 차버리기 위해서는 대장동보다 더 큰 이슈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점 총량제 같은 것은 사실은 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네. 주 4일제도 이낙연 캠프에서도 한참 검토를 했는데요. 이것을 했을 때 이게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까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부동산 감독원 문제는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한번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여기에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은 있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부동산 감독원은 이제 한번 해볼 만한 거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다른 후보는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는 한번 다룰 수 있을 만한 이슈입니다. 네, 그동안은 계속 주장해 왔으니까. 그동안은 계속 이 얘기를 가지고 전 국민이라는데 방점을 찍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이것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건드릴 만한 이슈인 것은 맞죠. 그래서 이슈가 어려운 이슈건 하여튼 좀 쉬운 이슈건 자기 이슈건 간에 지금 막 던져서 사실은 컨벤션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던질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을 지금 계속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이슈 자체가 뭔가 이렇게 확장되거나 구체화되지 못하고 그냥 아니면 말고식의 아무 말 대잔치처럼 던지는 그 무책임한 발언들이 저는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음식점 총량제나 주 4일제나 이것이 실현 불가능하고 다시 꺼내서 뭔가 구체화하기는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뭐 부동산 감독원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더 생각이 나듯이 결과적으로 대장동과 이슈가 계속 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고요.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된 부분들은 또 여전히 이제 퍼플리즘적인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재명 후보의 한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7월 7일 날 법이 이제 실효가 돼서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청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잘 안 되고 있고 더군다나 최하 1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이 10만 원 받으려고 지금 이런 고생을 했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80%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두텁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자영업 소상공인들 오히려 100% 손실보상하거나 아니면 7월 7일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버텨왔던 지금 목숨을 걸고 자살하는 수십 명의 그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본다면 오히려 소급 적용해서 손실보상하는데 돈을 적정하게 아주 주요하게 쓰는 것이 맞지. 지금 30만 원, 50만 원 더 나눠준다고 해서 어려운 분들이 감사해 하거나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다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비판적인 입장을 좀 취해 주셨는데요. 근데 역으로 또 생각하면 이번 대선은 또 정책적 이슈가 논쟁이 별로 되지는 않고 있는 그 대선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편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를 그 제기하고 그 이슈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그게 전국을 주도하는 방법 아니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민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전 국민이냐 피해자 위주로 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전 국민에 대해서는 좀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끊임없이 전 국민 전체 모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이 이제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금방 그 오 의원이 제기하신 이 문제가 끊임없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아마 전 국민을 버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 국민을 가져가고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당내에서는 물론 비판이 있죠. 이제 이것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이슈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는 곡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논리죠. 곡간이 비어가고 있는데 이게 되냐. 지금으로서는 예산으로는 곤란하고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이 국가 부채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이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하여튼 당내에서는 약간의 이견이 물론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건 아마 당내에서
조정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전국민을 내세우면 국민의힘은 자연스럽게 선별 지급을 지금 얘기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재명 후보하고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뚜렷하게 차별점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노리는 노림수가 바로 그거겠죠. 이제 국민들한테, 전 국민들한테 재난지원을 주면 어쨌든 받는 것을 거부할 국민들은 없을 테니까. 네. 근데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처럼 이 정권이 사실 퍼주기만 해도 너무나 많이 퍼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부채가 1,000조를 내년에 넘어서게 되면 지금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68년 동안 2016년도까지가 600조의 국가부채였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400조가 늘어난 거거든요. 1년에 네. 100조씩 늘어나는 이 상황. 그것이 국가부채율이 46% 7% 이렇게 지금 관리되고 있다. 이제 향후에 아마 2025년도가 되면 50한 3, 4%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충분히 재정 건전성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향후에 그 가파른 그런 국가부채율의 상승 곡선들을 네.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5년만 우리가 살아갈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그렇게 한 400조 가까운 국가부채를 늘려놓은 거에 대한 어떤 성찰과 반성이 좀 일단 있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정하게 선택적으로 우선 선별해서 쓰여졌느냐를 볼 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에 의해서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운 분들 이분들에게 100만 원 줄 거를 300만 원, 500만 원 줘서 그들이 정말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손잡아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지 지금 상위 10% 20% 30만 원, 50만 원 준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국가가 해야 될 일이냐라는 측면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네네. 계속됐던 토론이기도 하니까요. 일단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4일까지 진행이 되죠. 목요일까지. 그리고 3, 4일 수목은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단 당원 투표율이 오늘 40% 넘어섰죠. 네, 44%로 마감을 했는데요. 예. 지난 4명으로 압축할 때 2차 컷오프 때 최종 모바일 투표가 오늘 이제 모바일 투표를 한 거거든요. 네. 핸드폰으로. 모바일 투표가 39%였기 때문에 한 5% 정도가 오히려 당원들의 큰 관심 속에서 지금 마감을 한 것이고요. 내일 하루 더 모바일 투표가 있고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3, 4일 날은 모바일 투표 안 하신 분들에게 ARS 전화 투표가 시작이 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 50% 투표율보다 한 5에서 10%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ARS까지 합쳐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한 60% 가까운 투표율이 될 텐데요. 굉장히 저희 정당 투표율로 봐서는 높은 수치입니다. 예. 관심이 크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당원들이 투표율이 높다고 하는 그리고 것은. 이제 2차 컷오프 때 38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네. 한 달 동안 추가 이렇게 모집된 당원들이 19만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지금 57만 명이 투표하거든요. 네. 이제 그 19만 명의 표심이 특히 이제 젊은 20, 30대 젊은 층과 수도권층 이분들이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오늘 모바일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접근성이 쉬운 이 젊은 층이 투표율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향후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경민 전 의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짧게 말씀 듣고요. 지금 국민의힘 사정은 누구보다 잘하실 거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이 어느 후보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희들이 이제 선거인단을 1, 2, 3차 모집해서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당원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날 투표율은 다 높더라고요. 첫날 투표율은 높게 근데 나온다. 이제 이게 가면서 쭉 내려가 가지고 예상했던 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굉장히 높은 투표율인 것은 맞아요. 네. 그리고 관심이 끌만한 거고 그런데 하여튼 끝까지 이걸 좀 두고 볼 필요는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신환 전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투표율이 한 50%만 나와도 굉장히 높다고 얘기해 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60%를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 어떤 후보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갈까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70% 투표율 나오면 한 달 동안 탄수화물 금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그 찬반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공약을 해놨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 60% 나오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인데 예.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대로 K보팅이라고 하는 선관위가 투표하는 지금 모바일 투표를 오늘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일까지 모바일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인증 절차하고 자기 생년월일을 넣어야 되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 정도 추가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저는 이제 상당히 많이 유입돼 들어온 젊은 층들이 적극적인 투표에 응했다. 그래서 20, 30대 젊은 당원들의 경우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저희가. 네. 많이 들어왔어도. 네. 이제 그분들의 투표율이 거의 70% 80%까지 만약에 올라가고 이제 50대 이상의 당원들 전통적인 우리 당을 지지했던 기존 당원들의 투표율이 한 5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네. 이게 결과는 사실상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론조사가 50% 반영되는데 네. 그 여론조사 추이가 지금 지난번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에 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하락 추세로 가고 네. 또 홍준표 후보가 약간 상승 국면에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은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런 거는 신전 의원님 예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뭐 운동 경기 그렇듯이요. 지금 뭐 야구도 오늘 보니까 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던데 저희들이 3차 선거인단을 봤을 때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62대 상상을 28은 정말 그렇죠. 누구도 대한민국의 누구도 물론이고 아마 신이 혹시 있다면 신도 예측하지 못했을 투표 결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추세를 봤을 때 예단은 금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전인수 물론 하겠죠. 네. 항상 자기 눈에 물을 대기 마련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박빙승부인 것만은 뭐 틀림없는 것 같다.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좀 그런 면에서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될지 이건 뭐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투표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선 출마 선언 얘기도 좀 해보죠. 안 대표가 시대 교체란 화두를 던졌어요. 그리고 중간평가 참 오래간만에 80년대 들어보고 거의 들어본 얘기가 적이 없었던 얘기인데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타계한 노태우 대통령이 네네. 중간평가 얘기를 했죠. 나중에 뭐 결국 안 하긴 그러다가 했지만. 결국 안 했죠. 근데 그 안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메시지보다도 기본적으로 안철수라고 하는 그 후보 자체가 사실 2011년도 등장할 때 정말 폭풍과도 같은 그 새정치의 물결이 과연 지금 뭐 10년 지난 이 시점에 그렇게 바라보는 국민들이 있을까? 그리고 현재 이미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후보들 중에 아마 제가 기억하는 수치상으로는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후보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중간지대가 열리려면 그 자체가 양당제의 이 극단의 정치들을 외면하는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몰려가야 되는데 그 메신저 자체인 안철수 후보가 갖는 파괴력은 이미 이제 시대에 저는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그 파괴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거의 박빙승부의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49대 51 싸움이 될 텐데 과연 이 과정 속에서 그 쏠림 현상들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5에서 한 7% 나오는 그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거기 빨려 들어가서 저는 거의 존재가 사라질지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뭐 시대적 소명은 끝났고요. 다만 이제 뭐 야권의 후보가 됐으니까 야권 안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찻잔 속에서의 일이지 이게 전체 정치권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네. 문제는 오히려 지금 종로 선거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정치 공학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이냐, 앞으로 어떤 딜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다들 관심이 있죠. 인문화, 시대교체, 무슨 중간평가 이 얘기는 정말 그냥 해보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정치권에서 어느 누구도 안철수 후보의 지금 그 메시지에 관심보다는 네. 이 공학적으로 또 어떤 협상이나 나중에 단일화가 될 것인지를 먼저 점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저는 이런 접근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이런 선거의 불확실성을 저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안 대표께서 대선 출마 안 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 또 국민의힘과 통합하겠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다 물 건너갔잖아요. 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고 불과 얼마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반문을 계속 얘기해왔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이런 예측을 하는 게 과히 틀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만 지지율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야권 단일화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진짜 박빙승부가 됐을 때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예. 여권에는 뭐 그다지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써야 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네. 내부에서는 사실은 단일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4개월 정도 남았고 국민의힘 후보가 11월 5일 날 이제 선출이 되면 그 컨벤션으로 인해서 저는 이게 양쪽으로 거의 이 안철수 후보가 갖는 지지율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두 후보들 간에 별반 변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수치로 남게 되면 네. 저는 존재감 없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3지대의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쪽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네.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렇군요. 참 대선이라는 거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제3지대가 어느 정도 그리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3지대의 영향력을 유지할 것인지 이걸 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여의도 인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참여하실 문자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영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